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오늘 5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 환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2차 감염 환자인 6번째 확진자 가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3차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7번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어린이집이 다음 달 6일까지 잠정 폐쇄됐습니다. 또 충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도 6번째 확진자의 딸로 검사가 진행되는 사실이 알려져 해당 어린이집이 휴원 조치됐습니다. 우한 교민 36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교민 가운데 18명이 기내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상을 남발하는 민간단체와 의원들의 유착, 국회 감시 프로젝트 K가 추가로 파헤쳤습니다. 그 이면에 담긴 수상한 관계를 자세히 보도합니다. KBS가 연속 보도한 신종 피라미드식 주가 조작은 우리나라 역대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최악으로 꼽히는 2007년 루보 사태의 주범이 지휘했다는 정황을 KBS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현재 수감된 상태에서도 경영을 하고 있다는 내부자의 증언을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국내 확진 환자가 5명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11명입니다.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밥을 함께 먹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6번째 환자, 이 환자의 가족 2명이 덩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감염에 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3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첫 소식 홍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3차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2명입니다. 모두 6번째 환자인 55세 한국인 남성의 가족으로 한 명은 아내, 다른 한 명은 아들입니다. 보육교사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6번째 환자의 딸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3번째 환자인 54세 한국인 남성과 식사한 뒤 감염된 6번째 환자가 가족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6번째 환자는 자가격리가 강제되지 않는 능동감시를 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6번째 환자와 접촉한 8명을 심층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3차 감염이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거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나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히 봐야 됩니다. 현재 이들의 증상은 경미한 상태입니다. 추가 2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업무차 우한에 다녀왔다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5번째 환자와 접촉한 지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5번째 환자는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이틀 뒤 오후부터 몸살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와 접촉한 가족 등 10명을 자가격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진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이달 23일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입국한 62세 한국인 여성과 28세 한국인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가 하루에 5명이 나오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자가격리해 심층 조사하는 한편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와 추가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3차 감염된 환자들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6번째 환자의 가족들입니다. 지금 이 가족 3명이 모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지금 이 환자들 상태 좀 확인이 됩니까? 네, 어제 입원한 6번째 확진 환자는 55살 남성인데요. 이 남성의 가족 2명도 3차 감염된 걸로 확인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입원한 6번째 확진 환자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열이 조금 있는 상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입원한 가족 2명도 경미한 증상만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6번째 환자는 3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함께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어제부터 서울대병원 본관 3층 음압병실에 격리돼 일반 폐렴 환자에 준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점차 확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서울대병원 말고 또 서울의료원에도 오늘 추가로 확진 환자가 입원했죠?
네,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에는 그동안 5번째, 7번째 확진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9번째 확진 환자가 추가로 입원했는데요. 이 환자는 5번째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입니다. 역시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입원한 7번째 환자는 열과 기침, 가래 증상을 보여 검사해보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의료원은 환자 가족을 포함해 외부인 면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료원 모두 감염 예방 조치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기침을 하진 않는지 문진표를 쓰고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병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접촉자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걸까요? 이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일상 접촉자 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합니다. 이 보호장구 없이 더 오래 가까이 접촉했다면 밀접 접촉자, 또 정도가 약하면 일상 접촉자가 되는 겁니다. 일단 모든 접촉자들은 능동 감시 대상이고요. 이 능동 감시자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잠복기 동안 하루에 2번 전화로 증상을 확인합니다. 이 감염 가능성이 더 높은 밀접 접촉자는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잠복기인 14일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스스로 삼가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확진자 11명 가운데 환자와 접촉을 해서 감염된 사람은 모두 4명입니다. 이 가운데 6번째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확인된 건데요. 그런데 이 6번째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데에는 보건당국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송금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A씨는 지난 22일 지인 2명과 서울 강남의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흘 뒤 이 가운데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됐습니다. 다음 날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1시간 반 동안 함께 밥을 먹은 A씨를 일상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A씨와 함께 식사할 당시엔 증상이 없었다는 확진자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부터 이제 발병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전에 식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일상 접촉자로 환자를 분류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능동 감시만 받고 자가격리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역학조사를 이어가던 보건당국은 A씨와 식사를 함께한 확진자의 증상 시작을 저녁 7시에서 낮 1시로 6시간 앞당겼습니다. 카드나 다른 동선에 대한 걸 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발병한 게 그날 당일 오후 1시 정도부터 증상이 발생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접촉자의 숫자를 추가로 더 확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난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A씨는 밀접 접촉자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능동감시 중으로 자유롭게 생활하던 A씨는 자가격리를 하라는 안내를 보건당국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중앙방역당국이 밀접 접촉자로 재분류했지만 이게 일선 보건소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밀접 접촉자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로 정확하게 그 통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지역 보건소의 접촉자 관리가 허점을 드러내면서 A씨의 가족 2명에게 3차 감염이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확진자와 밥을 먹은 사람에게 2차 감염이 일어났고 오늘은 2차 감염자의 가족이 그러니까 3차로 감염된 게 확인됐습니다. 환자와 어느 정도 접촉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감염 확률이 높은 건지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스치기만 해도 감염된다 이건 아닌데 네.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접촉을 하면 위험한 건지 감염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중국에서 전파력의 정도를 안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여러 국가에서 다 혼선을 겪었고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의 기준을 이제 만든 건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제 6번 환자라든지 그런 가족과의 전파를 봐서는 중국에서 말했던 가족 간의 전파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네. 또한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상적인 접촉 중에서 어떻게 식사를 뭐 한두 시간 하는 정도면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려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우리 방역당국의 시사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염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간의 치밀한 정도만이 아니라 식사를 한두 시간 정도 같이 할 정도에 노출이 되면 일단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일상 접촉자 또는 밀접 접촉자의 기준에 대한 고민을 아마 방역당국이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일상이냐 밀접이냐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보건당국이 현재 이렇게 잘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의 문제는 사실 환자의 증상 시간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생긴 약간 조금 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해프닝에 가깝고요. 시간이요? 예, 시간. 일단은 그래도 뭐 일상 접촉자로 분리해놔서 관리가 됐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메르스 때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너무 이제 그런 사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역학조사관이 현장에 가게 되면 여러 정황들을 파악을 해서 보다 보면 이 환자는 딱 그 문자적으로는 안 맞지만 조금 더 밀접 접촉에 가깝다고 느낄 때가 있고 또 판단할 때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부분은 이분은 뭐 정말 이거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역학조사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게 사실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 원래 기준이면 6시간 전에 만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6시간이면 별 문제 없겠지라고 그냥 아예 분류를 안 했었다면 뭐 이제 완전히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해프닝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역학조사관의 재량을 인정해 주는 거, 더 재량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관의 실력을 키우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만큼이나 역학조사관들이 이제 많이 교육이 돼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근데 메르스 때를 좀 돌이켜 보면 2m 이내, 뭐 1시간, 뭐 이렇게 시간과 거리를 딱 기준을 정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양한 케이스를 봐야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의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학조사관을 인텔리전트 뭐 오피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적인 판단을 가진 부분이라고 영어에서는 아예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충분히 훈련이 돼서 그 사람이 판단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표준화는 필요하지만 표준화된 상황 이후에는 그 사람의 재량권을 인정해서 그 사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더 잘하려면 훈련된 역학조사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그 나라의 국력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좀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메르스 때 기준 2m 이내 1시간 이상 노출 요런 기준은 이번 상황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기준은 일단은 폐기된 기준이었고 메르스 때는 특히 병원에서 일어날 때는 이 기준과 전혀 안 맞게 환자가 발생을 했었었고요. 다만 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가 필요하긴 한데 일단 전파력의 정도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 재량권을 많이 줬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국내 사례에서 이런 전파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역학조사관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유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앞으로는 이제 역학조사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례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번째 확진자랑 접촉한 사람들을 보면 오랫동안 어머니랑도 같이 있었고 지인이랑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음성이 나왔는데 1시간 반 정도 밥 먹은 사람은 또 감염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아직까지 전체 저희가 최장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14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역학조사 내용을 보면 이분이 가장 처음 노출된 사람에 해당됩니다. 증상 시작되고 가장 처음 노출된 사람이니까 이제 발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밀접 접촉자 검사가 음성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안심할 수 없는 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사람이 또 확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증상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추가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능동 감시 중이던 접촉자들 중에서 지금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접촉자 모두를 자가격리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죠. 역학조사 전문가들끼리 이제 자리에 모여서 그러니까 이 사례 정의 이제 전파력의 수준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전문가들이 그 수준 정도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 수준 정도면 이제 밀접 접촉자의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일상 접촉자의 범위도 넓히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그
격리의 수준 방법까지도 이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25일에 확진 환자가 다녀간 영화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업을 중단했는데 방역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문을 연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안심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논문들을 보게 되면 네. 그게 아주 의료적인 환경, 농도가 짙은 환경에서도 길어야 3살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하루 이상 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몇 하루 시간 이상 이상.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가만둬도 사면서 이제 소멸이 되지만 거기에 이제 소독제를 하게 되면서 완전히 소독제가 닿는 순간에 다 사멸이 되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정도면 충분하고 오히려 좀 뭐 과잉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듣고 관련 보도 본 뒤에 교수님께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차, 3차 감염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2주 내에 이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사회 전파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외의 지역에서 입국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보건소를 찾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한 A씨도 발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자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120여 명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발열과 기침,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후베이성 입국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증상이 없음에도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보건소를 찾은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열이 나든지 인후통이 있든지 하면 다시 와가지고 간단히 검사하고 그런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후베이성 입국자를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 순번이 뒤로 밀리는 겁니다. 우한시에서 들어온 그런 분들이 가장 이제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보건당국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확대하는 한편 6시간 이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새 검사법을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번째 확진 환자가 일상 접촉자로 관리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상 접촉자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도 접촉자 관리망을 좀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만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3차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검사와 격리 대상에 대한 더 정밀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어린이집들이 잇따라 휴원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교사로 일하는 곳인데요. 이 가운데 한 곳 충남 태안을 연결합니다. 이현경 기자, 그 어린이집 휴원한 이유가 뭡니까?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처음으로 3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3차 감염자는 6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50대 남성의 가족 2명인데요. 이 가족 2명 외에도 충남 태안에 살고 있는 딸과 사위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사흘에 걸쳐 서울에 있는 부모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문제는 이 딸이 34명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라는 점인데요. 이 교사와 남편이 약간의 미열 증세를 보이고 있어 어제부터 자택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교사와 남편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3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휴원을 결정하는 한편 소독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 교사의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함께 근무한 직원 14명을 자택근무시키고 교육 중이던 290명도 귀가 조치했습니다. 이 교사 부부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슷한 사례가 경기도에도 있다면서요. 여기도 어린이집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도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교사는 사촌인
사촌인 7번째 확진자와 함께 설 연휴 중에 함께 저녁을 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라는 점 때문에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어린이집도 다음 달 6일까지 잠정 폐쇄하고 영유아 30명 중 19명을 능동 감시자로 지정해 관할 보건소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태안군 대책본부가 있는 태안의료원에 나와 있는데요. 태안군과 수원시는 이 어린이집의 원아와 교사들이 고열이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있는지 수시로 살피면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교사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인근 주민들에게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의료원에서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 뉴스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문서인 양 정교하게 꾸며진 괴문서까지 나돌았고요. 이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실제 공문서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늘까지 진짜와 가짜 문서들이 퍼날라지면서 불안과 혼란을 키웠습니다. 공민경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가 확진자 발표 2시간여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문건입니다. 확진자가 3명 추가됐는데 성남에 사는 회사원이 우한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화성에 사는 부모도 2차 감염됐다는 내용부터 제목과 작성자까지 공문서 양식을 본떠 정교하게 작성돼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는 내일, 마치 미리 유출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삽시간에 퍼진 이 공문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공문서의 형식을 띠고 있고 부서도 적혀 있고 향후 보도 내용까지도 적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진짜 문건이 아니라며 해명하는 데 진땀을 뺐습니다. 반대로 진짜 공문서 유출도 잇따랐습니다. 추가 확진자 소식이 전해진 어제 저녁에 급속히 나돈 문서입니다. 5번째 확진자와 그의 접촉자 주소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해당 문서는 어제 중대본이 확진자를 발표한 시각과 비슷한 시각에 건강관리과에서 작성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성북보건소에서 작성한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중대본이 발표하지도 않은 정보가 새나간 겁니다. 확진자가 지인들과 어디서 어떤 영화를 봤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영화관은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공문이 나왔으니까 진짜라고 믿긴 하겠는데 접촉이 되지 않았나 그런 심려가 우려가 있습니다. 확진 접촉자 2명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고 역시 접촉자에 대한 조치가 그대로 적혀 있는 문건. 각각 태안군과 서울시에서 유출됐습니다. 엄중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한편 협조에 임해 주시는 분들의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문서에 진짜 문서 유출까지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이미 시민들의 혼란은 커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확진 환자들에 대한 정보라는 이 문건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정보를 언제 또 어느 수준에서 공개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셨고요. 문화복지부 김용준 기자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김 기자, 네. 오늘 정부 발표 내용 중에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 어린아이들을 다루는 가르치는 보육교사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국내에서 사람 간 감염이 확진된 이 6번째 확진 환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 브리핑 때 기자들도 물어봤습니다. 네. 6번째 환자의 가족 2명도 확진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누구냐? 그 태안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한 딸과 사이가 맞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보건당국은 공식적으로 그때는 확인해 보겠다라고 브리핑을 끝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제가 추가 취재를 하면서 당국에 질의를 해보니까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또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앞서 보신 것처럼 이미 어린이집은 휴원을 했죠. 이 확진일 수도 있으니까요.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태안군에서는 태안에는 확진자가 없다고 또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어요. 네. 그 말은 그럼 딸과 사위는 확진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2명 확진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7시 20분쯤에 확진된 2사람은 6번째 환자의 아내와 아들이다. 그러면서 딸은 음성이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또 1시간 뒤인 8시 15분에는 말이 바뀌었죠. 예, 음성이 아니다. 네. 검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런 일련의 상황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중대본하고 보건소 또는 이제 지자체하고의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설정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이 이제 노출되는 수준에 있어서 이제 뭐 보건소의 내용이 다르고 또는 뭐 서울시의 뭐 지자체의 내용이 다르고 또한 중대본의 내용이 다르게 되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그렇죠. 정보들이 잘못 유출되면 이런 정말로 이제 선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든 간에 만약에 공개를 할 때는 확실히 검증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한 루트를 통해서 발표되는 게 사실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개선해야 될 부분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오늘 서울시에서 보건당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쯤에 확진이 된 7번째 환자를 왜 오늘 오전에야 공개했느냐, 왜 이렇게 오래 걸려냐, 또 이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빨리 발표했으면 좋은데 이게 노출이 그러니까 접촉자들에 대한 것들을 다 확인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경중까지 가리고 또한 네. 이제 그 안에서의 전문가들이 한번 더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나 그렇지만 빠르면 좋죠. 빠르면 좋은데 빠르게 했다가 틀려가지고 어떤 혼선을 야기하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되니까 신속성하고 정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저녁 6시인데 오전에 발표했으면 그렇게 늦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시장님이 좀 마음이 좀 급하시긴 하죠. 왜냐하면 자기 시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때문에 지자체 장이 느끼는 불안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중대본하고 좀 잘 상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방역 당국하고 각 지자체하고 좀 목소리를 함께 내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혼란 상황을 보면 신속이냐, 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확인한 정확이냐의 문제인데 혹시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교수님?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게 환자의 이제 발생 상황에 따라서 또는 밀접 접촉자들이 훨씬 많아지게 되면 만약에 뭐 30-40명 이상 되면 그 사람들 다 면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사실 역학조사관 다 밤새는 거거든요. 이미 밤을 샌 거죠. 밤새고 누군가도 정리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런 역학조사관들의 고충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용준 기자 또 뭐 비슷한 사례인데 경기도가 3번 확진 환자 동선을 애초 이 보건당국 발표보다 더 자세하게 뭐 장소, 상호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거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식당을 갖고 뭐 커피숍을 갖고 이런 것들 공개를 했는데 SNS 상에 주민들이 뭐 일산에 가지도 않았던 어떤 곳을 갔니 또 어디를 갔더니 누가 장을 보다가 쓰러졌니 이런 루머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가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고 전해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한 건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추가로 처음에 알린 8번째 확진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확진자가 원광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어요. 확진자로 판명이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전북 지역에서 군산에서 이 지역 관련 소식들이 급속도로 나갔어요. 뭐 어디를 가는지 그 동선과 상호가 제법 명료하게 나왔거든요. 자, 어디는 또 문을 닫고 소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역에서 먼저 신속하게 알리는 게 득일까 실일까 뭐 이런 고민도 듭니다. 또 과도한 뭐 불안을 주는 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해서 좀 유사한 질문도 있겠지만은 지자체와 중앙 어떤 보건 당국이 손발이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이 공개를 상호명, 뭐 어디 위치, 뭐 루트, 동선 이런 것까지 공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역학조사 권한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자체 역학조사관들이 이제 뽑히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중앙 역학조사관은 그래서 이제 그쪽이 힘들 때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딴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먼저 발표를 하더라도 정확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대본에서 더 조사를 해서 내려왔다가 만약에 상황들이 많이 좀 이제 뒤집히거나 또 달라지게 되면 그 이후에 혼란은 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대본과 지자체가 말을 잘 맞추고 조율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이후에 정보 전달의 문제에 있어서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발 양측에서 좀 선명성 경쟁보다는 일단은 좀 잘 조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이게 이름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었고 신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혼란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좀 정보가 나오고 체계가 잡혀서 우리가 대비와 방역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의 5케이스가 우리나라 이제 방역 대로 이미 시험을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선방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혼란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의 전파가 생각보다 좀 용이하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자체에서 확인이 됐으니까
앞으로 지역사회는 전파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후 수단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 고민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또한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할 정도로 어떻든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단계별 접근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 주말에 좀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방역당국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나리오별로 단계적 접근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김용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앞서 오늘 오전 우한 교민 368명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공항 관계자들과 검역관들이 방역복을 입고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등 만반의 준비 속에 교민들을 맞았습니다. 중국에서 검역을 통과한 교민들만 탑승을 했는데 운항 도중 그리고 국내 입국을 위한 검역 과정에서 18명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착 후 바로 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국립중앙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양민철 기자, 18명 중에서 14명이 지금 거기 있는 거죠?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의심 증상이 있는 교민 14명은 제 뒤로 보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신관 건물에 입원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입원한 교민들의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음압 측정기가 따로 설치된 1인용 격리병실에 있습니다. 의료진 외에는 병동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가운데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유증상자로 분류된 교민은 모두 18명인데요. 항공기 탑승 전에 건강상태 질문서에 복통이나 기침, 인후통이 있다고 직접 작성한 12명과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고막체온계로 37.5도씨를 넘긴 6명이 포함됐습니다. 예, 18명 중에서 나머지 4명은 그곳이 아니라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갔죠. 이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구체적으로는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중앙의료원에 온 유증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심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대 병원으로 간 4명은 현재 별도의 병동에 격리돼 있는데요. 입원 수속을 마친 뒤 곧바로 1인실인 음압병실로 옮겨져 머무르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들을 검사한 뒤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새벽이나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으로 판별되면 다른 교민들이 있는 충남 아산이나 충북 진천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예, 이번에는 사상 초유의 이송 작전이었던 중국 우한 교민들의 1차 귀국길, 그 긴박했던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항 출국 심사부터 전세기 탑승 후에 이륙할 때까지의 영상을 교민들이 KBS에 보내줬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우한 지역 교민들이 공항 출국장으로 들어섭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전세기에 탑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출국 심사 전 까다로운 검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건강 상태를 묻는 문진표를 작성하기 위해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출국 심사를 돕는 항공사 직원들은 방호복과 마스크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공항 한쪽에는 우한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준비한 생수와 과자가 놓였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간식들이 딱 준비되어 있어서 역시 한국답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죠. 탑승동에 들어서자 노란 조끼를 입은 정부 신속 대응팀이 교민들을 안내합니다. 드디어 보이는 전세기. 비행기 탑승 전 마지막 검역이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문진표 내용을 확인하고 열을 잰 뒤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정부가 준비한 고강도 방역 마스크로 바꿔 착용합니다. 절차가 조금 달랐어요. 평소와는 건강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훨씬 복잡하게 많았었고 더 복잡하게 이제 체온도 재고 마스크도 갈아 끼우고. 의료진은 한 사람 한 사람 점검을 마칠 때마다 손을 소독합니다. 기내로 들어서자 하얀 방호복을 입고 두꺼운 마스크를 쓴 승무원들이 교민들을 맞이합니다. 당초 전세기 2대로 이송하려던 인원이 한 대에 탑승하면서 기내 좌석이 거의 다 찼습니다. 전세기 탑승을 위해 공항에 나온 교민은 369명이었지만 한 명이 중국 당국 검역에서 고열 판정을 받고 탑승이 불허되면서 모두 368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예, 전세기 편으로 오늘 오전 귀국한 우한 교민들은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임시생활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반대 집회가 열렸던 어제와 달리 숙소 앞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충북 진천을 연결합니다.
자, 조진영 기자, 당초 우려했던 충돌 상황은 더 이상 없는 거죠? 네, 중국 우한 교민들이 머물고 있는 이곳은 지금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주민과의 충돌을 우려해 인도에 바짝 붙여뒀던 경찰 버스가 대부분 철수했고요. 최소한의 경비 인력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포공항으로 입국한 교민들은 오늘 오후 1시를 전후해 이곳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임시생활시설에 각각 도착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방역과 체온 측정을 거쳐 입소한 뒤 현재는 배정된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에는 의료물자와 생활 필수품이 숙소로 반입되기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충돌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오늘 오전 두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극적으로 철회하면서 우한 교민들은 안전하게 입소해 고단한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주민들을 설득했으며 양승조 충남지사와 오세연 아산시장이 오늘 경찰 인재개발원 입구에 임시 집무실까지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교민들이 잘 들어와서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며 반대 시위를 하던 곳에서 손팻말을 들고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을 텐데 숙소 주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부와 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주변 지역까지 철저한 방역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이 방역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필 수 있는 컨테이너도 설치했는데요. 진천구는 숙소 주변 혁신도시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구급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하루 한 차례 방역소독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청남도도 경찰 인재개발원 입구에 차량과 인체 소독기를 설치하고 보건소 의료진 등이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 점검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 취재를 하던 중 방역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 대의 차량이 숙소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까지 약속했던 당국이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방역에 틈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예,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을 데려올 2차 전세기가 조금 전 김포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어제 갔던 전세기가 다시 간 건데요.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종빈 기자, 오늘도 중국과 협의 끝에 몇 시간 전에야 출발이 확정됐죠. 우한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 어제는 출발한 지 약 2시간 반 만에 우한에 도착했는데요. 어제처럼만 간다면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반에서 자정 사이에 현지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세기는 1차로 우리 교민들을 태우고 오늘 아침에 도착한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승무원들만 바꿔서 다시 떠난 겁니다. 비행기는 오늘 도착 후에 3시간여 동안 기내 환기와 소독을 거쳤기 때문에 혹시 모를 오염에도 철저히 대비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기존 신청자 중에 못한 사람은 350명 정도인데 2차 전세기의 정확한 탑승 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못한 교민 중에서도 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급히 추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많은 교민들을 태우고 오겠다는 건데요. 앞서 주 우한 총영사관은 전세기 탑승을 신청한 사람은 오늘 밤 9시까지 공항 톨게이트에 모여달라고 공지한 상태라서 현재는 대부분 공항에 모여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2차 전세기도 내일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텐데 언제쯤 도착하겠습니까? 네, 내일 오전 중에는 돌아올 것으로 보이지만 도착 시간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1차 전세기는 우한에서 김포로 약 2시간 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탑승 전에 현지 검역과 그리고 출국 절차에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이번에는 현지에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45분 출발을 목표로 검역 절차를 좀 더 빨리 진행해 신속하게 귀국시키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탑승할 교민들은 중국과 우리 양측으로부터 검역을 받고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곳에 도착하면 교민들은 공항 이용객들이 다니는 입국장이 아닌 다른 건물로 나오게 됩니다. 또 비행 도중과 도착 뒤 건강 이상 유무를 추가로 확인해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격리병동으로 이송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이번에도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합니다. 정부는 이번 전세기로 예정 인원은 대부분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추가 항공편이 필요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주고 상 받고
사회봉사 공로부문 상을 받은 건 접니다. 방송도 모두 나갔는데 이 사람을 찾으려고 의원들의 SNS에는 뭔가 계속 찜찜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국회의원 지팡이 뺏고 호통치는 이분. 이거 뒀다 뭐래요? 돌 때린다든가. 한날 동시에 70명 넘는 의원들에게 상을 준 이분.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댓글이 쏟아지네요. 저 단체 뭐 하는 곳인가요? 단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그래서 국회 감시 프로젝트 K 바로 AS 방송 들어갑니다. 너도 나도 상 받겠다고 달려온 국회의원들. 21년 전통의 상이라는데 다들 정신이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장면. 공정성을 상실한 공권력은 폭력이다. 이거 뒀다 뭐래요? 이거 뒀다 뭐랍니까? 종아리. 아니 총을 때린다든가. 이분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십니다. 검색 엔진에 법률소비자연맹 그리고 국회의원 쳐봤습니다. 의원들 상 받은 기사 폭주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2014년엔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국회의원 270명을 몽땅 고소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랑 절친도 있어요. 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발단은 이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SAT 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해서 총 2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인지하여 미국 대입시험 SAT 기출 문제를 빼돌려 팔던 대학생 등 20여 명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친고죄 적용 여부. 피해자가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왜 학생들을 처벌하냐는 게 법률소비자연맹의 주장이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관심을 끌기 위해 의원들 무더기 고발까지 했다는 건데 이 사건 국회에서도 시끄러웠습니다. SAT 쪽에다가 시험지가 유출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는. 당시 법사위원장은 저작권법 개정안까지 내면서 거듭니다. 검찰이 기소한 학생들은 피고인이 24명인데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질이 1년 뒤 20대 국회에서도 계속됩니다. SAT 그 미국 그 대학생 능력 시험 문제 유출 사건. SAT 시험 문제.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SAT 문제 유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를 SAT 문제에 대해서 이분 2018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SAT 저작권법 사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년째 하는 거예요. 의원들 정말 집요합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SAT 문제 유출도 국감에서 얘기가 몇 번 나왔더라고요. 계속 나왔지요. 그것도 이제 연맹에서 알려주시는 그렇지요. 거죠. 우리가 하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하셨던데 박지원 의원님이나 뭐 서영교 의원님이나 다 했지요. 네. 그저 정성호. 법률소비자연맹의 이른바 청탁 질의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 등살에 법원행정처가 재판 상황을 알아본 겁니다. 이거 알아본 사람 바로 사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우리 총재님은 그런데 심지어 수사 중인 부장검사, 차장검사도 직접 만났답니다. 그래요. 만나보셨었어요? 그럼요. 수사할 때? 아니면 그 이후? 수사할 때 만나봤는데 자기도 이게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재판받던 20여 명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유죄. 딱 한 명만 작년에 유죄를 피했습니다. 2억 원어치 문제지를 팔아 브로커로 지목된 30대 남성. 이 사람 무슨 일일까요?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는데 카메라에 잡힌 얼굴. 엉뚱하게도 총재님 부인인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집부터 어떻게 알으셨어요? 그 SAT 문제 유출 관련해서 어디서 국감에서 이제 질의를 하고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황급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이번엔 총재님이 나옵니다. 총재님, 제가 안녕하세요. 그런데 총재님 옆에 서 있는 한 남성. 작년 시상식 때 봤던 얼굴입니다. 아까 그 아드님이 그날 시상식에서 도와주셨던 분이시죠? 그런 얘기죠. 가족 얘기는 하시지만. 국회감시 프로젝트 K팀이 쫓던 문제 30대 남성. 다름 아닌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님 아들입니다. 아들 김 씨의 재판 기록을 살펴보니 의원들이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 총재님 아들 구명에 국회의원들 총동원된 셈인데 의원님들은 뭐라고 하나 들어봤습니다. SAT가 뭐예요? 네네.
에세이 잠깐 들어가서 얘기를 할까요? 그럴 수 있으세요? 아들 사건 관련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질의를 요청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그런 내용 알지도 못하고요. 아들 사건이면 약간 이해충돌이나 뭐 지금 만약에 그런 문제가 결부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정당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 이제 법률 소비자 연맹하고 난 아무런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거기서 차 한잔 마셨다 하면 구경 그만둘게. 4년 동안 질의했다는 의원님은 어떨까요? 그분의 자제분이라는 것도 저는 최근에 KBS에서 취재를 하니까 알게 됐어요. 거기서 설명해주거나 이런 건 없었던 전혀 없었어요. 있었으면 만약에 그 질문 못하지. 이해가 충돌되는. 네. 그런데 박 의원 4년 동안 3번이나 상을 받으셨네요. 공적서에는 SAT 문제 유출 건을 국감에서 문제 제기해줬다고 돼 있습니다. 국감에서 SAT를 문제 제기한 의원들은 7명, 이 중 6명이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재님 생각 들어봤습니다. 사리사욕이거나 친분관계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나 뭐 재판부에 이게 우리 아들도 관여되어 있는 사건이긴 한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제 하 기자가 그런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니까 그거는 이제 위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지 모르지만 아니 근데 이런 말도 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자꾸 문제되면 그 조직이 폐쇄가 되거나 엄청 욕을 먹을 거예요. 하지만 김 총재님 끝내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또 어디서 좋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KBS 기자 항상 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국회감시 프로젝트 K 한율입니다. 그동안 보도해드린 신종 피라미드식 주가 조작 수법을 취재하는 데는 내부 제보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대부분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간 순진한 투자자들이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긴 했지만 결국 돈을 날려버린 주가 조작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들은 한결같이 한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나라 주가 조작 사건 가운데 최악으로 일컬어지는 루보 사태의 주범이었습니다. 탐사 K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라미드식 주가 조작을 통해 돈방석에 올랐던 사람들. 존재 자체도 불투명한 중국 기업이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다면서 주식 매수를 부추겼던 사람들. 수천 명이 동원된 피라미드식 주가 조작 업체의 맨 꼭대기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 김영모. 1,500억 원대의 자금이 동원된 코스닥 등록사 루보의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일당 7명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주가 조작의 주범인 제2그룹 전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는 다단계 회사인 제2그룹의 부회장이자 루보 사태의 주범이었습니다. 8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5년 출소한 김영모는 자신이 이끌던 조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 20배, 30배, 40배, 50배 그러면은 내가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보가 먼저 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중국 전기차 업체가 투자한다며 주가가 급등했던 STC에도 김영모의 손이 뻗쳐 있었습니다. STC의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투자한다는 공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시가 나가기 전에 중국의 전기차 업체와 합작 투자 MOU를 맺은 곳은 YMK 홀딩스, 김영모의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모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와 합작 투자 MOU를 맺어 한국의 상장 또는 등록 기업을 인수하기로 하고 그 대상으로 STC를 선정한 겁니다. 그러나 STC의 공시에는 김영모는 빠지고 중국 전기차 업체만 부각됐습니다. 차이리빙이 하는 것처럼 만든 이유가 이제 전과자고 이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업체가 STC에 투자를 한다고 공시가 나기 전부터 주가 조작책들은 STC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공시가 나고 시세가 급등하자 몰래 팔아치웠습니다.
STC라든가 이런 것들이 할애가지고 돈이 오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켜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치고 빠질 때 그저 잔대로 빠져서나 들고 있다고 우리는 정말. 중국 업체는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900에서 1000억 정도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됐었는데. 안 돼요. MOU 자체가 사기죠.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된 거죠. 이른 아침 수원 구치소. 한 40대 여성이 거의 매일같이 이곳을 찾습니다. 김영모와 특수관계로 알려진 사업 파트너 김모 씨입니다. 접견을 마친 김 씨가 향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주택. 비상장된 미국의 배터리 회사 주식을 전국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김영모가 김 씨를 통해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모 회장이 시키셔서 하신 거예요? 시킨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예요. 회원들은 몇 명인데? 저는 팀이 5팀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취재진은 구치소에 있는 김영모를 직접 만나 그의 반론을 들으려 했지만 그는 접견을 거부했고 또 취재진이 구치소를 통해 전달한 질문지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모는 현재 투자금 10억 원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2년형을 받고 구치소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모는 주가 조작이나 유사수신 혐의로부터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을 보면 검찰이 김영모의 주식 사기 판매와 유사수신 혐의를 확인했지만 사기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가죽 공장에서 스팀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공장은 크게 부서졌고 주변의 다른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양주시 광정면의 한 가죽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CCTV가 크게 흔들릴 정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일고 흰 수증기가 뒤따라 솟구치는 장면이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죽 공장의 스팀 보일러가 터지면서 공장 건물 대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그냥 팍 치고 나오는데 그냥 유리가 다 깨진 거지. 뭐가 터졌나 하고 나가봤더니 보일러가 터진 거야. 이 사고로 가죽 제품 제조 공정에서 일하던 71살 조모 씨와 나이지리아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폭발의 충격으로 사고 공장과 접한 주변 공장과 창고들이 쑥대밭이 됐고 보일러 파편은 인근 하천까지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폭발할 때 날아간 H 모양의 빔이 건물 지붕을 뚫고 그대로 들어와 피해를 입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폭발음이 들리더라고요. 이 근처 군부대가 있으니까 폭탄이 잘못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스팀 보일러를 작동시키기 위한 연료로 기름 12,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었는데 설비 바로 옆에서 20리터짜리 LPG통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LPG 가스통이 폭발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국 지지 모임 회원이 정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던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또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에게 건넨 이 수억 원의 성격을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2017년 5월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주식을 모두 백지 신탁해야 했던 정 교수.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차명 투자를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증권회사 직원의 계좌도 사용했는데 조국 지지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계좌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던 이 직원. 하지만 이집트에서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자 실거래자가 정 교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이집트에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 기록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고는 정경심을 보호하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찰이 오늘 정 교수 2차 공판에서 공개한 증거입니다. 정 교수가 미용실 직원 등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 등도 제시됐습니다. 과거 주식 투자로 재산을 크게 늘린 적 있는 정 교수가 주식 투자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했다고 검찰은 법정에서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측이 조범동 씨에게 건넨 10억 원은 투자라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설립 단계부터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챙기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 등을 제시했습니다. 투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각종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대며 10%의 이자를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고도 했습니다. 차명 투자에 대한 반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 재판 기일에 사실과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변호인단에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법원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은 병합하지 않고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중국이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 환자가 발생한다면서 외부에 공개한 게 오늘로 딱 한 달째입니다. 당시 환자가 27명이었는데 지금은 확진 환자가 무려 10,000명에 가깝고 사망자도 200명이 넘습니다. WTO의 비상사태 선포에 중국 정부는 전염병을 이겨낼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양봉 특파원, 중국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통제불능 상황 아닙니까? 걱정입니다. 네, 중국 밖에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베이 성발 유입기가 끝나고 중국 전역에서 자체적인 2차 유행기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실제 공식 발표를 보면 사흘 전부터는 새로 발생하는 환자가 하루 2,000명 가까이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의심 환자가 이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건데요. 의심 환자 절반은 확진 판명을 받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건 뭐 때문이라고 중국 안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가장 결정적인 문제로 중국 보건당국이 사태 초기 때 이 신종 코로나에 노출된 사람들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발생 시점을 10월 11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환자와 접촉자를 찾아내고 이들을 차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감염자들이 대륙 전체로 빠져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후베이성에선 요즘도 의료 물자 부족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중국의 의료 수준도 큰 이유로 보입니다. 네, 집에 있는 게 애국이라고 한다면서요. 이 중국 정부가 이동을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중국 정부로서는 이거 말고 딱히 해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전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이것만큼 또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온 후베이성에 이어 만약 제2의 후베이가 나온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고 진단합니다. 지금 200명 이상 환자가 나온 것만도 저장성, 광동성, 허난성 등 모두 7곳입니다. 네, 중국이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길 바랄 뿐인데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까? 네, 다음 주 중후반이 고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의 전망대로 이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만 명에 사망자도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 역시 희망 섞인 기대라고 진단합니다. 중국 대륙 전체를 봉쇄해야 하는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가장 인접국인 우리도 그에 맞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결국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광석 특파원, 이 세계보건기구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네, 비상사태 선포의 결정적 계기는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 속도였습니다. 게브레예슈스 WHO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The main reason for this declaration is no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China, but because of what is happening in other countries.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전례가 없는 사태로 규정하고 보건 체계가 취약한 나라들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중국 밖에서 나온 확진 환자가 18개국에서 100명 가까이 됩니다. 특히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 간 전염 국가가 늘고 있어서 더 이상 비상사태 선포를 늦출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비상사태는 선포를 했는데 여행이나 교역을 제한하는 건 반대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네, 여행과 국제 교역을 제한할 경우 관광업과 무역, 시민 생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그만큼 크겠죠. WHO가 이번까지 6번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이동 제한을 권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비상사태를 근거로 각국이 중국인 입국이나 운송 제한 등의 개별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뉴스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번 WHO 결정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죠. 네, 신종 바이러스 첫 발병 보고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지난주 긴급위원회가 소집됐지만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또 중국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WHO는 오히려 중국의 대응을 칭찬해 국제기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를 띄워 자국민을 데려오고 있고요. 이 중국과의 육로뿐 아니라 하늘길까지 차단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 하송현 기자가 각국 대응 상황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무려 4,30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극동 지역 일부 국경을 폐쇄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 정부도 이미 중국과 접경지대를 폐쇄했고 이 카자흐스탄 역시 중국과 연결된 모든 수송망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국경을 맞대지 않은 나라들은 하늘길을 닫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온 이탈리아는 중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루프트한자와 브리티시 항공, 에어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 항공사들도 다음 달 초까지 중국 노선 항공편을 전면 혹은 일부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중국과의 하늘길을 차단했습니다.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온 나라들은 자국민에게 가급적 중국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가장 먼저 전 세계를 띄워 우한에서 자국민을 탈출시켰는데요. 이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 발령했던 여행경보 4단계를 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4단계는 여행경보 최고 수준인데 자국민에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을 방문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이 독일도 비슷합니다. 독일 외무성은 후베이성으로 여행 가지 말 것을 권고한 데 이어 중국 전역에 대해서도 여행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이 세 차례 전 세계를 띄워 자국민을 데려온 일본도 자국민의 중국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 감염증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지정 감염증 지정은 국가가 확진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KBS 뉴스 하송현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오늘은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 일정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중국과의 모든 교통편 운행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성에 있는 공동 연락사무소 운영을 어제부터 잠정 중단한 남북.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어젯밤 바로 서울 평양 간 별도의 전화와 팩스선을 개통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시험 통화 직후 금강산 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 지구 철거 일정을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이행을 미룰 정도로 북한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사실상 모든 국경을 폐쇄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SNS를 통해 북한 정부가 오늘부터 중국을 잇는 모든 항공과 열차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리는 등 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의 련영성, 흑룡강성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속출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는 4명이었던 감염자가 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평양에 지국이 있는 AP통신은 평양 시민들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내 제조 공장들이 멈춰서면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쌍용 자동차가 임시 휴업을 결정했고 현대차는 이번 주말 특근을 취소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자동차 속 전자장비가 늘면서 필수 부품이 된 배선 장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배선 뭉치인 와이어링의 상당량을 중국에서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공장이 다음 달 9일까지 가동을 중단하면서 부품 수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가 가시화된 건 쌍용차. 평소 부품 재고를 4, 5일치 정도만 보유해온 게 문제가 됐습니다. 쌍용차는 중국 정부가 공장 가동을 금지하면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평택 공장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3,500대가량 생산 차질이 예상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직접 피해를 본 첫 사례입니다. 여기에 현대차도 팰리세이드 생산 공장의 이번 주말 특근을 취소했습니다. 차를 받으려면 6개월 기다려야 하는 인기 차종이지만 넉넉치 않은 부품 때문에 물량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르노 삼성과 한국 GM은 아직 휴업 계획은 없다면서도 부품 재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자부품은 자동차 부품으로 관리해 오지 않아 현황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전자부품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악화하면서 중국 공장들의 휴업이 길어질 수 있어 국내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에 한층 더 긴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일부이긴 하지만 혐오 여론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호영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서울 대림동 중국 동포 거리입니다. 한산해진 거리엔 북적이던 사람들 대신 신종 코로나 예방법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계신 것도 좀 이제 그런 것들 대비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맞아요. 여기 많은 손님들을 대상해야 되니까요. 우리도 마스크 착용했어요. 손님을 기다리는 시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분위기를 피부로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람 많은데 사람이 안 많잖아요. 아이고 이거 장사 이렇게 뭐 이거 어떻게는 문 닫을 수도 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걱정 많이 하지. 장사에 어려움이 크지만 모두가 예민한 때라며 현 상황을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지. 그러니까 다 꼴이지. 서로 조심하느라고 그런 거겠지. 갑자기 닥친 경제적 어려움보다 크게 느껴지는 건 일방적인 혐오 여론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에는 중국 동포를 추방하라거나 비하하는 혐오 댓글들이 넘쳐나는 게 현실입니다. 보도한 것만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건데 근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대로 댓글 올리는 자체가 솔직히 안 좋잖아요. 차분하게 대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한 상인도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시각에 담긴 댓글들도 최근에 좀 늘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보면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거는 뭐 속상하지는 않아요. 그럼 정되고 내가 이 주변 사람들을 잘 하고 계속 좋은 말 하고 억울해서 서하도 그 사람들 갑자기 뭐 시간 지나면 다 바뀌어질 거고. 2003년 사스 파동 때도 중국 동포를 포함한 대림동 주민들은 비슷한 홍역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림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혐오 표현 속에 주목받고 있다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오늘 들어온 뉴스들 더 간추려봅니다. 먼저 이국종 사임인데요. 아주대병원과 갈등을 빚던 이국종 교수가 결국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나겠다며 지난 29일 보직 사임원을 냈습니다. KBS와의 통화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있으면은 병원에서 다 운영하는 게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저 없이 운영하는 게 낫죠. 제가 어떻게든지 좀 빠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외상센터에선 수술과 진료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주대병원 측은 이 교수의 보직 사임원 처리 여부 및 후임 외상센터장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외상센터 운영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 원인은 운영 미숙입니다. 최근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하천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었는데요. 그 원인 어처구니 없게도 운영자의 미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연구원 내 자연증발시설 운영자가 필터를 교체한 뒤 밸브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해 오염수가 넘쳤고 그게 외부로 방출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인재란 얘기인데 일단 해당 시설엔 사용 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는 박연차 별세입니다. 태광 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회장이 지병으로 오늘 오후 별세했습니다. 향년 75세입니다. 박연차 회장은 국내 신발 산업 부흥기를 이끈 대표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도 유명한데요. 하지만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로 불리는 정관계 금품 로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병인 폐암이 악화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간추린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한 김광현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결코 피하지 않고 정면 대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문영규 기자입니다. 세인트루이스를 상징하는 붉은색 머플러와 넥타이를 하고 출국장에 들어선 김광현.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 목표는 우승과 선발 로테이션 진입입니다. 팀이 우승하는데 꼭 필요한 선수가 이 선수 때문에 우승했다는 말을 좀 듣고 싶고요. 선발진에 합류해서 로테이션 거르지 않고 150이닝 정도는 던지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미국 생활,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선배인 유현진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야구 외적인 얘기가 많고요. 은행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소셜 넘버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명포수 몰리나와의 호흡에도 기대를 드러내며 SK 입단 당시 국내 최고의 포수였던 박경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신인 때 입단했던 박경환 포수랑 거의 많이 이제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몰리나 포수의 이제 경기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김광현은 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펼치며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투수는 맞으면서 커야 된다고. 그래서 최대한 정면 승부로 해서 많이 맞고 제가 또한 느끼고 그 해결 방법은 제가 스스로 찾는 게 일단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김광현은 SK 캠프에서 훈련하다 다음 달 12일 세인트루이스 캠프에서 새 동료들과 만나 훈련을 시작합니다. 아빠 잘 가.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프로농구 DB가 파죽의 9연승으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달 초 두경민이 군 제대 후 복귀하면서 한 해 앞서 전역했던 허웅까지 펄펄 날고 있습니다. 강재용 기자입니다. 4쿼터 막바지 허웅은 마치 아버지 허재의 전성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해결사 허웅을 앞세워 DB는 새해 첫 달을 전승으로 마쳤습니다. 군 제대 후 지난 10일 팀에 합류한 가드 두경민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2연승을 달리던 DB는 두경민이 가세하면서 연승 행진을 9경기로 늘렸습니다. 실제 올 시즌 DB는 두경민 합류 이후 팀 평균 득점이 크게 는 반면 평균 실점은 크게 줄어 공수에서 모두 1위를 달렸습니다. 더 허웅이 경기 조율보다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도 두경민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찬스를 이제 많이 봐주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장점을 계속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높이가 좋은 김종기와 윤호영 등 가장 두터운 국내 선수 자원을 갖춘 DB는 팀 최다 기록인 16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농구를 알고 한다는 선수들이 지금 많아서 제 약점 같은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고 있어서 그러면 재밌게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5위에서 1위로 수직 상승한 DB가 이번 주말 우승 후보 SK 인삼공사를 상대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채훈입니다. 지소연과 여민지 등이 속해 있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제주에서 사상 첫 올림픽 본선행을 위한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수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집니다. 에이스 지소연과 조소현 등 해외파들의 얼굴에도 투지가 가득합니다. 월드컵은 나갔지만 올림픽과 인연이 없었던 대표팀. 20살 젊은 피부터 해외파까지 무한 경쟁을 벌이는 선수들이 더욱 훈련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랑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있는데 그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고 저희 지금 해외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과 같이. 선수들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일본이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했고 강호 북한도 예선에 불참해 본선행 가능성은 높은 편입니다. 조별리그에서 한 수 아래인 미얀마와 베트남을 제치고 조 1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라 B조 2위를 꺾고 도쿄행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남자 대표팀의 9회 연속 본선 진출 소식도 긍정적인 자극이 됐습니다. 되게 많이 부러웠고 네, 저희도 꼭 나가서 남녀 동반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7세 이하 월드컵 우승 등 역사를 썼던 여자 축구 대표팀은 이번에야말로 올림픽 수건을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여자 축구 사상 올림픽 첫 본선행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 도쿄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메시가 구강컵에서 2골과 도움 1개를 기록하며 바르셀로나에서만 500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27분 메시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랑글레의 헤딩골로 이어졌습니다. 도움으로 예열을 마친 메시는 후반 14분 팀의 3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상대 수비를 완벽히 제치고 쏜 왼발 슛. 수비수 발을 맞고 골망을 흔듭니다. 운까지 따르네요. 후반 44분 승부의 쐐기를 박으며 5대0 완승의 마침표를 찍는 메시. 바르셀로나에서만 개인 통산 최다인 500승을 달성했습니다. 골프의 해방구로 불리는 피닉스 오픈이 개막했습니다. 첫날 안병훈은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환호와 야유가 뒤섞인 이곳, 야구장이 아니라 피닉스 오픈의 명물 16번 홀입니다. 항상 고요함이 흐르는 티샷 순간에도 응원 소리가 가득한데요. 헬기 사고로 숨진 코비의 유니폼을 입고 나온 토니 피나우는 갤러리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첫날 안병훈은 버디 6개를 잡으며 공동 4위로 시작했습니다. 50살의 최경주도 버디 5개로 아들뻘인 임성재와 함께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북중미 여자축구 올림픽 예선에서 캐나다의 싱클레어가 185호 골로 세계 최다골 기록을 썼습니다. 세레머니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함께 보시죠. 오늘의 영상입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간 평년 수준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함마저 감돌았습니다. 1월 들어서 아침 기온이 영상이었던 날이 서울 기준으로 작년에는 3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1일로 크게 늘었습니다. 2월로 접어드는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주말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에서 출발하겠고 입춘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고 국외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강원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충남과 전북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등으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강조해야 되고 영하 1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에서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과 전북에 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우한 교민 수용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걷어내는 모습입니다. 또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는 충남 아산 시민들의 인증 사진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거 보고 울컥하더라고요. 불안하고 힘든 때지만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집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